자신의 나라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 미국에서 삶을 다시 시작한 그녀는 스스로를 도망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느 날 인터넷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한국은 잘 사는 나라처럼 보였지만 한국인들이 남긴 한 줄의 댓글이 그녀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스스로 나라를 지켜라.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뭘 안다고? 하지만 한국의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한 그녀는 차갑던 그 말 속에 담긴 뜨거운 진심과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과 전쟁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선 한국의 이야기는 그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미라예요.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흔했지만 미국에서는 낯설고 어려운 이름이었어요. 저는 8살 때 부모님과 함께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제가 어리긴 했지만 우리가 떠나야 했던 이유는 명확했어요. 마을이 불안정해지고 탈레반의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그날의 기억은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처럼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밤이 깊었고 집안은 조용했지만 공기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작은 가방에 옷과 몇 가지 물건을 챙기며 어머니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괜찮아. 곧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 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필요한 물건 몇 개만 들고 새벽에 집을 떠났어요. 그때부터가 진짜 공포의 시작이었죠. 며칠 동안 걷고 또 걸으며 국경을 넘기 위해 숨을 죽여야 했어요. 어머니는 걷다가 지친 저를 업어주셨지만 제가 잠시라도 소리를 낼까봐 끊임없이 주의를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며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으셨어요.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긴장이 가득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느꼈던 것과 같은 공포를 안고 있었던 거겠죠. 다행히 우리는 파키스탄 국경을 무사히 넘을 수 있었어요. 국경을 넘는 순간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이 우리가 상상했던 안전한 삶은 아니었어요. 난민 캠프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전쟁 같았거든요. 텐트 아래에서 잠을 자고 부족한 음식과 물로 하루를 버텼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여기가 끝이 아니야. 우리에겐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어릴 적에 저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난민 캠프의 삶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점점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몇 년이 지나고 드디어 저희 가족은 유엔 난민기구로부터 정착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 하나였어요. 미국에 도착한 첫날은 잊을 수 없어요. 공항의 크기와 바쁜 사람들의 움직임, 영어로 빠르게 말하는 공항 직원들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손으로 꼭 잡으시면서도 표정에는 안도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살 곳과 먹고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새벽 일찍 나가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옮기며 힘든 노동을 견디셨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고 허리가 휘어질 만큼 고된 일이었지만 버텨내셨어요. 어머니도 낮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호텔 객실을 청소하며 가족을 도우셨어요.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어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늘 외톨이로 지냈어요. 아이들은 저에게 넌 어디서 왔어? 라고 묻곤 했고 제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대답하면 그거 전쟁터잖아. 라고 반응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어요. 난민이라는 꼬리표는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따라붙었거든요. 하지만 제 가족이 보여준 희생과 제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했던 어린 시절부터 끝없는 노력으로 장학금을 받고 지역 난민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성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저 자신이 미국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난민이라는 과거는 여전히 저를 따라다니며 제 정체성을 흔들었죠. 미국에서 잘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늘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은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요. 저는 난민 문제와 관련된 기사들을 자주 읽었어요. 특히 최근 미국에서 난민을 제한하는 정책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 정착한 난민으로서 이런 뉴스는 저를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해 이 땅에 발을 디딘 것이 운이 아니었다는 걸 알기에 다른 난민들에게도 그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의 의견은 제 생각과 정반대였어요. 어느 날 난민 관련 기사를 읽다가 댓글 창을 내려본 순간 그곳에는 차가운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미국은 이제 자기 나라 지키는 데만 집중해야 해. 미국에도 살기 힘든 사람이 많아. 이런 댓글들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제 과거와 제 가족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특히나 저를 분노하게 만든 댓글은 이거였어요. 한국처럼 해야 돼. 걔네는 난민 받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잖아.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한국.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그저 미국에서 K-팝이나 드라마가 인기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전부였죠. 호기심이 생긴 저는 관련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찾아낸 기사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다룬 내용이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인들, 난민들에게 스스로 나라를 지켜라 충고. 이 제목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기사를 읽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가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기사 아래에는 한국인들이 남긴 댓글들이 주르륵 이어져 있었죠. 왜 자기 나라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려고 하지? 우리도 과거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지금까지 온 거야. 그 댓글을 읽는 순간 저는 분노와 좌절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겠지만 그 말들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들의 말이 저를 겨냥한 건 아니지만 마치 제가 전쟁 속에서 태어난 죄인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거든요. 잘 사는 나라니까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거지.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댓글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한국은 그렇게 당당하게 스스로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걸까? 아니면 냉정하고 이기적인 나라일 뿐일까? 평소에는 그냥 넘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 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들은 왜 이렇게 반짝거리고 화려한 건지요? K-팝과 K-드라마가 대세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전 세계 팬들이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검색창에는 한국의 IT 산업, 초고속 인터넷, 심지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이야기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조금 압도됐어요. 이 정도면 미국이랑 비슷한 수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상을 찾아봤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정말 빛이 났어요. 드론으로 찍은 야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화려했고 거리 곳곳에는 최신 기술로 무장한 광고판과 고층 빌딩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세련돼 보였고 도시 전체가 우리는 성공한 나라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IT 강국이라는 표현도 자주 눈에 띄었어요.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디지털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삼성 같은 회사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도 자리 잡았어요. 한국은 애초부터 잘 사는 나라였겠지. 미국이나 유럽처럼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로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 발전한 거겠지. 저는 그렇게 단정 지어버렸어요. 사람들이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대체로 오랜 역사 속에서 번영을 누렸잖아요. 저는 한국도 그런 나라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겪은 적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믿었죠. 물론 K-팝이나 드라마,
그리고 첨단 기술을 보며 감탄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결과일 뿐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성공적인 건 알겠는데 그들이 이 성공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전혀 몰랐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기사를 읽었을 때도 비슷했어요. 삼성과 LG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그런 성과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할까요? 한국이 이렇게 화려하고 성공적인 나라인데 그들이 겪었던 고난 같은 건 떠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선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남긴 댓글들,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말들이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날 저는 새로운 질문을 떠올렸어요. 한국이 처음부터 이런 나라였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검색창에 다시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한국 역사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어요. 한국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의 성공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폐허에서 일어선 결과였거든요. 먼저 제가 알게 된 건 일제강점기였어요.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억압당했고 경제적으로는 철저히 착취당했다고 했어요. 일본은 한국의 자원을 가져가면서 공장과 농촌에서 사람들을 혹사시켰죠.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이 겪은 고통을 기록한 사진과 증언들을 보면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한국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 전쟁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벌어진 끔찍한 전쟁이었는데 남한과 북한이 싸운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들이 개입하면서 더 복잡하고 처참한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전쟁 중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의 사진들을 보면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건물은 모두 무너져 있었고 거리는 잿더미로 변해 있었죠. 한국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대요. 한 기사에서는 한국의 1인당 GDP가 1950년대 말에 아프리카 최빈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 뒤로 한국이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극복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러다 알게 된 게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새마을 운동이 뭔지 몰랐어요. 당시 한국 농촌은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삽과 곡괭이를 들고 도로를 닦고 집을 짓고 마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나섰대요. 새마을 운동은 농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바꾼다는 정신의 상징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아프가니스탄 난민 캠프에서 제가 보았던 절망과 무기력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스스로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교육에 얼마나 집착했는지도 알게 됐어요. 당시 한국 부모들은 자신들이 굶더라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했대요. 교육이야말로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한국은 빠르게 문맹률을 낮췄고 결국 지금의 IT 강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인들이 했던 일이었어요. 이 모든 걸 알게 되니 그들의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달리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깨달으니 제 자신과 제 나라가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도움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국민들은 단합되지 못했어요. 캠프에 있을 때조차 서로를 돕기보다는 각자 살아남기에 급급했죠.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들의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큰 간극을 이루고 있는지 계속 놀라웠어요. 과거의 절망적인 모습과 비교하면 지금의 한국은 정말 기적 같은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역사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성공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과거의 고난을 극복했다는 것만으로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이고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번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을 더 깊이 탐구하기로 했어요. 특히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의 영향력에 주목했죠.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해하려는 의도였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그들이 이룬 성과가 얼마나 거대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K-팝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세계적인 인기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니 정말 놀랐어요. 한국인들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경쟁한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장르와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감명을 받았어요. K-팝은 퍼포먼스, 패션, 메시지까지 모두 결합된 형태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자기 발전과 창의성이 담겨 있었죠. K-드라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작품은 재미를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와 인간적인 감정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사랑받았죠. 그들은 한국 사회의 모습을 투영하면서도 보편적인 감정을 끌어냈어요. 저는 과거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을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감탄했어요. 이 나라는 분명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술과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어요. 이건 성공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들은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죠. 아프가니스탄은 어땠을까요? 저희 나라도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 도움을 활용하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지 못했어요.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새마을 운동처럼 국민 전체가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외부에서 주어진 자원을 그저 소비했을 뿐,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를 만들어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진 고난이 한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나?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답은 명확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프가니스탄 역시 한국처럼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고 혼란과 가난 속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국민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공동체로서의 단합을 이루지 못했어요. 난민 캠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돕기보다는 각자 살아남는 데 급급했어요. 저는 난민으로서 미국에 정착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미국에서의 삶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던 절망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줬지만 동시에 제게서 많은 걸 빼앗아가기도 했어요.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통해 제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난민으로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제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이상의 책임이 있었어요. 한국을 조사하기 전까지 저는 스스로를 난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가진 정체성은 도망자라는 단어에서 멈춰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를 알아가면서 제 자신이 난민으로서 느꼈던 부끄러움과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이곳이 제 집이라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미국은 저를 받아줬고 제게 안전과 새로운 삶을 제공했지만 저는 여전히 제 고향 아프가니스탄과의 연결고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난민이라는 신분이 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제 정체성을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떠나온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폭력 그리고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릴 적 기억하던 아프가니스탄은 폭탄 소리와 피난길의 공포뿐이었지만 한국을 통해 저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건 외부의 지원이 아니에요. 그건 한국의 사례가 명확히 보여줬어요. 변화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돼야 해요.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떤 도움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저는 난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제 고향을 완전히 잊어버리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난민으로서 저는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왔지만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제가 변화해야 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교훈처럼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난민이라는 꼬리표를 제 삶의 한계로 두는 대신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제가 가진 경험과 배움을 통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쉬울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요. 한국 역시 가난과 분단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믿었고 작은 성공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런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일어서려면 저 같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믿게 되었죠. 저는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그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끊임없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 그리고 여전히 폭력과 가난 속에 갇힌 사람들,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난민으로서 제가 겪은 삶, 그리고 한국을 통해 배운 교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의지는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라도 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요? 지금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왔다는 이유로 제 조국과의 연결을 끊는 대신 난민으로서의 경험과 배운 교훈을 기반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려 해요. 그것이 비록 작고 미미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쌓이면 언젠가 저희 고향에도 희망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을 통해 배운 교훈은 과거의 성공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진리였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작은 행동을 시작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저는 한국의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가 이걸 바꿀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답은 그 고민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저와 함께 스스로를 믿고 변화의 씨앗을 심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고향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선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어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시작해보세요.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언젠가 고향의 모습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미래를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모두의 힘으로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평생 한국을 외면하며 살아온 제1동포가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뿌리를 철저히 숨기며 살아왔던 그는 그저 평범한 일본인으로 보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의 입에서 나온 한국이 일본보다 더 발전했대요라는 말이 그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던 그는 결국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결심하며 한국을 방문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우에 주니치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올해 65.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자녀도 이미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일본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안정된 삶을 일군 전형적인 일본의 가장으로 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비밀을 제가 평생 동안 감추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제 성씨인 이노우에는 평범하면서도 어딘가 다르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노우에, 유래가 독특하네요. 조상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그냥 오래된 이름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대답은 저를 보호하는 방패와 같았습니다. 저는 제일 조선인 2세입니다. 부모님은 조선에서 강제로 끌려온 분들이었어요. 어릴 적 부모님은 제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숨겼습니다.
조선말은 절대 하지 않으셨고 집안에서도 일본어만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작게 주고받던 대화 중 한 단어를 잊지 못합니다.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어린 나머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조선에서 강제로 끌려오셨지만 일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흔적을 숨겼습니다. 집에서도 조선말은 금기였고 저는 일본식 이름과 태도로 자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방패를 제 것으로 삼았습니다. 일본식 이름, 일본식 태도, 일본식 생활 방식. 저는 완벽히 일본인처럼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차별도 없고 이상한 눈빛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선택은 제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았고 일본인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도 늘 공허함이 따라다녔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순간에도 가끔은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는 일본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일본인인 걸까? 아니면 그냥 일본인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걸까? 은퇴 후 이런 공허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평생 감춰온 진실이 드러났을 때 아이들이 받을 충격과 혼란이 걱정됐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몰라도 되는 것들을 저는 제 아이들에게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남겨준 이 방패가 정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방패가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무게를 물려주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과거를 잘 몰랐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왜 일본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지 어릴 적에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셨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무뚝뚝한 분이셨고 어머니는 웃음이 많으셨지만 가끔씩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본에서 처음 정착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조선에서 강제로 끌려와 노동자로 일했던 과거는 철저히 숨겨야만 했어요. 아버지는 조선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셨고 어머니 역시 일본어를 배워 우리와 대화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형제들에게 조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대 물어보지 말라는 경고가 담긴 침묵이었죠. 한 번은 초등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던 중 우리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자기 고향과 조상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에 와서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디에서 왔나요? 아버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일본 사람이야. 그 이상은 알 필요 없다. 그 말투가 얼마나 강압적이었는지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그토록 단호했을까? 왜 다른 친구들은 고향에 대해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을까? 이 질문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그 침묵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경험은 종종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다니던 학교는 대부분 일본인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교사들은 저를 특별히 눈여겨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노우에, 내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니? 라는 질문이 왜 그렇게 자주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단순히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그 질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성실하게 일하셨지만 차별과 편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들이 가졌던 작은 직업조차 잃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일터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것이 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절의 아픔을 조금 더 담담히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가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막연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엄마, 왜 가끔 그렇게 슬퍼 보여요?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그냥 바람이 차서 그래라고 대답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동자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부모님의 태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일본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부모님은 제게 조금씩 자신들의 과거를 암시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한 잔 드시고 나면 가끔 이렇게 말하곤 하셨어요. 준이치, 너는 우리처럼 살지 마라. 일본에서 태어났으니 일본 사람으로 살아라. 그때까지 저는 부모님이 왜 그렇게 철저히 일본식 삶을 고집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에서 조선인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으셨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 삶은 한가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아내와는 주말마다 가벼운 산책이나 쇼핑을 하며 조용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두 자녀도 모두 독립했지만 가끔씩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소소한 일상이 주제였습니다. 직장 이야기, 친구 이야기,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나 음악 이야기까지요. 그런데 며칠 전 큰아이가 갑작스럽게 던진 질문 하나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동료들이 우리 성씨가 독특하다고 했어요. 혹시 한국계인 거냐고 물어보던데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한 번 크게 울리는 것 같더군요. 자녀는 별다른 의도 없이 단순히 호기심에서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저에게 너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익숙한 대답을 꺼냈습니다. 아니야. 우리 성씨는 그냥 오래된 일본식 이름일 뿐이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자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화를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냐는 식으로 질문을 돌리며 불편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덮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자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분위기는 곧 다시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간단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녀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걸까? 이 진실을 계속 숨기고 사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제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차별을 겪지 않으려면 이 진실은 알 필요가 없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동안 자녀들에게는 제 과거를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본 사회에서 겪은 경험과 부모님이 숨기려 했던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철저히 감춘 채 살아왔죠. 저는 자녀들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바랐고 일본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후 큰아이와의 대화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둘째 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둘째는 요즘 한류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TV를 켜고 최근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를 틀더군요. 아버지, 이거 보셨어요? 요즘 이 드라마가 진짜 인기래요. 저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솔직히 드라마 내용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마도 잘 만들고 음악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로 아무 의도 없이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배우들이 한국어로 대사를 치고 있는 장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어린 시절 흘렸던 그 몇 마디의 조선어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삶 속에 제게는 보이지 않는 빈 공간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에게서 침묵을 물려받았고 그 침묵을 자녀들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좋은 일이었을까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아내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흥미로 물은 거겠지. 신경 쓰지 마요. 아내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인으로 태어나고 자랐으며 제 과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저는 제 가족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가 그동안 감춰온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무심한 태도는 저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제 내면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신경 쓸 일은 아니지. 저는 아내의 말에 동의하는 척했지만 그 말이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들이 그 진실을 모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진실을 알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기회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를 꺼낼 것인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제 과거와 제대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간 감춰온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어요. 오랫동안 묻어둔 기억은 희미해졌고 그 빈 공간을 대신 채운 것은 막연한 두려움과 후회뿐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저는 어머니가 남겨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는 항상 장롱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죠. 이건 나중에 내가 알아야 할 때 열어봐라라고 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누렇게 변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풍경은 제가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흙집들, 초라한 마을 풍경, 그리고 가족 사진의 배경으로 보이는 글씨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진들을 왜 지금까지 간직해 오셨던 걸까요? 사진들 옆에는 어머니가 남긴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기 위해 남긴 것.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서 묵혀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더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족보처럼 보이는 오래된 문서도 있었습니다.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자를 정리하며 저는 어머니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주니치야, 너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무엇을 말씀하시려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조선인의 뿌리를 알고 살아가길 바라셨지만 동시에 그것을 감추고 살아가야만 했던 무거운 현실도 알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상자를 다시 닫고 아내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주니치 씨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아내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일본 사회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이들에게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자라 독립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제 모습은 완벽히 일본인으로 동화된 아버지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저의 뿌리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간직해온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이들과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큰아이와 둘째 아이 모두 바쁜 일정을 조율해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반가운 가족 모임이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착한 날 식탁에는 평소보다 푸짐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둘째가 오늘 뭐 특별한 날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데요? 둘째가 물었습니다. 저는 상자의 뚜껑을 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 할머니가 남기신 상자다.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담고 있는 상자야. 그 순간 두 아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상자 속 사진과 문서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속 풍경은 일본이 아니야. 너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조선에서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오셨다. 둘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계라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우리 가족의 뿌리는 조선에 있다. 둘째는 한동안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저희에게 알려줄 수도 있었잖아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를 지키고 싶었다. 일본에서 조선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건 때로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었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 너희가 불필요한 차별을 겪지 않기를 바랐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던 거야. 큰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이제 와서야 말하는 거죠? 저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 이야기를 감춰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너희에게는 너희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하는 건 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았거든. 둘째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저희는 이미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너희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일본인으로 살아갈 거야. 하지만 너희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건 중요한 일이야. 그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고 너희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 큰아이는 한참 동안 상자 속 문서들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것들을 남기셨군요.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 어머니는 이 사실을 몰랐다. 그녀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이 이야기는 무겁고 어려운 것이었어. 둘째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용기 내서 말해주셔서 다행이에요. 제가 이걸 나중에 우연히 알았다면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털어놓은 후에도 가족 간에는 어딘가 미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여전히 무거운 표정을 짓곤 했고, 둘째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듯 한류 드라마와 뉴스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이랑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다가 생각했는데 우리도 한국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둘째의 제안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고 그곳은 부모님이 떠나며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자신들의 뿌리를 알고 싶다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착한 첫 번째 도시는 서울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자녀들은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과 현대적인 시설을 둘러보며 눈이 반짝였습니다. 둘째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진짜 깔끔하고 세련됐어요. 일본 공항이랑 비교해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어딘가 뿌듯하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고난을 겪었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길, 자녀들은 고층 빌딩과 넓고 깨끗한 도로를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여긴 도쿄랑 분위기가 비슷한데요. 아니, 도쿄보다 더 새롭고 정돈된 느낌이에요. 둘째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올 때의 한국은 분명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보고 싶어 하셨을 새로운 한국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자녀들이 요청한 한국의 IT 중심지, 강남 테헤란로를 방문했습니다.
고층 빌딩과 세련된 도시 풍경에 자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완전 미래 도시 같은데요. 아버지, 일본보다 더 발전된 느낌이에요. 큰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특히 이 전기차 충전소와 스마트 시설들은 일본에서도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여긴 확실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자녀들의 감탄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뿌리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강한 나라로 성장한 한국이 부모님께서 꿈꿨던 모습과 닮아있기를 바랐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현대 한국의 모습을 경험한 자녀들은 점점 더 한국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다음 일정은 제가 가장 망설였던 곳, 독립운동 기념관이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부모님께 전해 듣기만 했던 역사를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벽을 따라 전시된 흑백 사진과 자료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담긴 유품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전시물을 하나씩 바라보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둘째는 전시된 사진 속 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도 이런 분들과 같은 고통을 겪으셨던 거겠죠?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어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큰아이도 전시물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런 역사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의 말을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숨기려 했던 과거와 뿌리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전시관 한쪽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편지와 기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조국의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 기념관을 나선 뒤 우리는 조용히 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일본으로 끌려가셨던 부산항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발걸음을 떼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바다 저 너머로 끌려가던 부모님의 모습을 상상하니 잔잔한 물결 소리가 비명이 되어 귓가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떠나던 날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그리움은 제 상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큰아이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저는 바다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일본으로 끌려갔다. 둘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여기로 돌아오고 싶어 하셨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른다. 내 할머니는 이곳에 대한 그리움을 평생 가슴속에 품고 계셨을 거야.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부모님이 떠났던 그날의 감정을 상상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리움은 아마 제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부산항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자녀들은 현대와 과거를 동시에 품고 있는 한국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들의 뿌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마지막 날 밤 숙소에서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 다시 와보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더 배워보고 싶어요. 이곳이 우리 가족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녀들이 제 이야기를 단순히 과거로만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된 뒤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우리 가족의 대화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한국에서 경험한 현대적인 도시와 역사적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뿌리를 조금씩 더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한국 드라마를 보며 다음엔 부산이 아니라 전주 같은 곳도 가보고 싶어요. 한옥마을이 정말 예쁘다던데요. 라며 이미 다음 여행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더 조용했지만 그 역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후로 큰아이는
가족의 뿌리에 대해 조용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한국의 현대사를 찾아보며 우리가 방문했던 독립운동 기념관과 부모님이 떠나온 부산항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한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독립운동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걸 보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저는 큰아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둘째도 자신의 방식으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한류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제 삶의 일부였던 통명에 대해 깊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연하게 사용해온 일본식 이름은 나를 보호하는 방패였지만 동시에 나의 정체성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나니 그 방패를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가족들을 식탁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진짜 이름을 사용하고 싶다. 준이치라는 이름이 아닌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름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자녀들은 놀랐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큰아이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정말 멋진 선택이에요. 우리도 아버지의 진짜 이름을 알고 싶어요. 그날 밤 오래된 상자 속에서 부모님께서 남긴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 적힌 이름, 박준일. 그것이 제 본명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바라보며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준일이라는 이름은 제게 낯설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야 저는 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겪으셨던 고통과 희생은 오늘날 저희 가족을 있게 한 이유였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이름, 그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자존심은 제가 잊지 말아야 할 유산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숨기지 않고 자녀들에게 당당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이를 통해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둘째는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며 두 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이름 박준희를 당당히 사용하며 제 가족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미래로 나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제는 그분들이 저희 가족을 보고 자랑스러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